파이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저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네, 오늘은 소리도 없이 이 좋은 영화를 여러분께 각별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홍의정 감독인데요. 이 영화가 장편 데뷔작입니다. 근데 모르고 보면 장편 데뷔작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영화의 강한 개성과 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뛰어난 연출력 같은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어서 홍의정 감독이 개인적으로 두 번째 작품은 어떨까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화가 다루기 좋아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평범한 사람들이 극적인 사건을 겪는 이야기, 또는 굉장히 비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건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이야기,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방법은 평범한 사람들이 극적인 사건을 겪는 이야기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극적인 사건, 다시 말해서 큰 범죄에 연루되다 보니까 본인이 의도치 않게 거기서 사건으로부터 자꾸 미끄러지는 순간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어떤 부조리극 같이 영화가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이 영화는 마치 그것을 일종의 블랙 코미디 같은 톤으로 다루고 있는 그러한 영화라고 먼저 정의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영화가 범죄 스릴러다라는 어떤 장르적인 컨셉으로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게 된다면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고 영화가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애초에 범인들은 이 초이를 데리고 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초이의 남동생을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중간에 일이 잘못돼서 남동생을 데려오지 못하고 누나인 초이를 데리고 오는, 다시 말해서 시작부터 어긋난 범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기획한 것은 영화 속에서 이제 실장이라고 말하는 용석이라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이 모든 일을 기획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조직 내부의 일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극 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애초에 그 짜여진 그 범행 동기가 차근차근 들어가는 범죄 스릴러 장르에서 보통 케이퍼 무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어긋나거나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재미를 주는 작품들, 예를 들면 도둑들이라든지 오션스 11 같은 작품들이죠. 이 영화는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납치극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 영화가 납치극 자체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다시 질문하게 되죠. 그건 바로 저는 이 영화를 일종의 직장 영화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비즈니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소셜 네트워크 같은 그런 범죄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워낙 특수한 거죠. 바로 그 일은 납치이면서 유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납치나 유괴라는 범죄극 자체가 영화를 워낙 특수하게 만들지만 사건을, 사실은 그게 납치나 유괴극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하고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영화는 그냥 평범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겪게 마련인 딜레마라든지 직업윤리 같은 것을 다루는 영화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 영화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범죄 스릴러 장르로 본다면 이 영화는 일단 충청도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충청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모든 것이 평화롭고 느릿하면서 사람들 말투까지 느릿느릿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영화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더워하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천하태평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일은 정말 장기밀매 사건을 다룬다든지 아이들을 납치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랑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공간하고 사건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가 범죄 스릴러 장르에 속한다고 하지만 음을 다 소거하게 되고 자막 같은 거 없이 그냥 이 영화를 누가 어떤 사람이 보게 된다면 제 생각에 이 영화는 거의 전원일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는 이제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가게를 하거나 라고 했을 때 수없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과연 직업윤리에 옳은 일이냐라든지, 아니면 남들에게 폐가 되는 일이 아니냐 뭐 등등까지 수많은 어떤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크고 작은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이니까. 영화 속에서 보게 되면 유재명 씨가 이 아이의 행방을 놓게 되고 이 범죄 조직을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능수능란하게 일을 하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옆에서 보니까 일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척이나 여유로워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그냥 심드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날 하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제도 했던 일을 오늘 하게 되고, 오늘도 했던 일을 내일도 하면서 우리는 그냥 그 일이 과연 옳은 일이냐, 제대로 된 일이냐, 내가 제대로 선택을 하는 일이냐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소리도 없이 괴물이 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이 영화가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을 만약에 이제 피해자 측이나 혹은 이 사건들을 해결해야 되는 어떤, 말하자면 좋은 측에 있는 사람들과 이 범죄를 이끌어가는 나쁜 측에 있는 사람들 한번 비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나쁜 범죄 조직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영화에서 보면 뭔가 좋은 일도 한두 가지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약을 타서 그 아이들을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쉽사리 장기밀매 조직에게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부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부조차도 더운 여름에 유아인이 아이를 데려오니까 덥지, 야 더우니까 일단 목이나 축여 하면서 요구르트에다가 빨대를 끼워서 마시라고 건네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조직에서 핵심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두 콤비가 있는데, 악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두 사람조차 경찰이 산채로 파묻혀 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산채로 파묻어 하면서 그 경찰을 꺼내주거든요. 물론 경찰인지 몰라서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이 범인들조차 사실은 이 일이 특수한 그런 범죄라는 것을 제외하고 본다면 굉장히 순박하면서도 자기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 반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영화 속에서 이제 경찰이 나오게 되는데, 경찰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은 경장입니다. 이 사람은 하필 비번이었고 그 자전거를 타고 술까지 마시는데 이 논두렁길을 혼자서 가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쫓기게 된 초이가 탈출을 해서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니까 최 경장한테 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경찰이라는 걸 모르죠. 그래서 아저씨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도와준다고 말을 하면서 심지어는 나 경찰 아저씨야 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 잡은 손을 뿌리치고 풀숲 사이로 도망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 아저씨야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영화는 이제 클로즈업으로 이 최 경장을 잡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아무도 그러니까 관객들조차도 그 사람이 실제로 경장이다 혹은 경찰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됩니다. 마치 또 다른 범죄자가 아닌가 라는 눈으로 경찰을 의심하게 되죠. 근데 영화는 비범하게도 그 사람이 실제로 경찰이었다는 것을 바로 다음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때마침 술을 마셨을 뿐이고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었을 뿐이고, 또 그 다음에 뭔가 이상하게 썩소를 날렸을 뿐이지만 사실은 정말로 진심으로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화가 양쪽으로 나누는 면들, 예를 들면 이쪽 측면에는 또 굉장히 순박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이렇게 야채 같은 것들 다듬어서 파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할머니로 보이는데, 이 할머니조차 아이가 갑자기 할머니한테 달려들면서 자기가 납치되려고 하니까 좀 구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근데 할머니는 그 상황을 오해하고 그 오빠에 해당할 유아인을 장난스럽게 때리면서 동생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 아이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할머니 행동은 그냥 순박한 이웃 할머니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공범짓을 한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건들을 제대로 해결해 줄 것 같은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결과적으로 오히려 순박하게 나가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 이런 세팅들은 명확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선인지 악인지를 본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선인지 악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가 그 사람의 선과 악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어진 일의 맥락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일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런 블랙 코미디와 약간 느슨한 농촌 스릴러 코미디의 형태 속에 담아서 깊숙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영화를 어떻게 이 이야기를 감독이 만들게 됐을까를 상상하게 되는데, 감독이 실제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살짝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별주부전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게 되면 이 초이를 처음 납치할 때 일부러 아이러니하게도 그 납치하는 조직들이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영화에서 나오죠. 그때 소녀는 앞을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납치하는 곳이 어딘지 누가 데려가는지를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이의 얼굴에 가면을 씌워놨는데 그 가면이 하필이면 토끼 가면이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별주부전을 저는 바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인데, 그렇게 한번 본다면 이야기는 굉장히 새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토끼에 해당하는 이 초희라는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이 영화 속의 이야기 속에서 유아인이 연기하고 있는 태인이라는 청년은 어떻게 보면 별주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납치되어서 유괴되어가는 초이라는 아이는 토끼와도 같겠죠. 이제 우리가 별주부전을 생각하게 되면 자기가 꾀를 내어서 스스로의 몸을 지키게 되는데,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하게 되는데, 그때 그 꾀는 무엇이었냐면 내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라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영화 속에서 만약에 간이라는 것이 대응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저는 그것이 초이의 진심이고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 본 초이의 행동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생존과 결부된 절박한 무엇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이야기 속에서 애초에 납치되어 왔을 때는 몸값이었지만 중간에 사건이 변질되어서 초이를 팔아넘겨서 장기밀매범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밀매범한테 넘긴다는 사실 자체가 간 때문에 바닷속으로 끌려오게 된 토끼의 상황하고도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납치가 되어서 이 유아인, 그러니까 태인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집은 뭐 엉망진창이고 자기보다 더 어린 여자아이가 있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아이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집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엉망진창인 그 자기보다 더 어린 여자아이를 씻기기 시작하고 그 아이한테 예를 들면 예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빨래를 한다든지 혹은 음식을 준비하던 이런 일들을 아이가 척척척 해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납치된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이 11살짜리 아이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증명해야 될 것은 자기의 쓸모입니다. 거기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자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아버지는 연락해 올 것이며 집에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이가 그렇게 판단을 해도 실제로 11살짜리가 해낼 수 있을 정도의 집안일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집안일을 잘하는 아이가 되었을까? 그것은 집에서 눈치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의 생존 능력, 그러니까 눈치를 굉장히 잘 보고 판단이 올바르다는 얘기는 눈치를 잘 보고 판단이 올바르지 않으면 집에서의 자기의 위치를 보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아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애초에 아들이 납치가 되면 그 돈을 충분히 이렇게 단번에 줄 만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딸이 납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값을 깎으려고 하고 돈을 주는 것을 자꾸 미루려고 하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딸이었다면 당연히 자기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기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눈치를 보았겠죠. 그렇게 체득된 자기의 생활력을 납치된 상황에서 이 집에서 자기가 직접 증명해 보임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납치범의 핵심, 그러니까 극중의 주인공인 바로 이 태인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초이는 태인을 어디까지 믿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영화를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익숙한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레온 같은 영화일 텐데 그러면 견지에서 본다면 이 소녀는 비록 납치되어 있지만 보통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말을 하죠. 자기를 납치한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연대감을 느끼고 동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오빠, 그러니까 오빠라고 부르면서 태인과 이 소녀가 나누었던 교감은 적어도 초이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로 그 사람을 믿었던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었겠습니다만 더 중요하게는 그렇게 믿는 것으로 상대에게 확신을 주어야 자기가 살 수 있다라는 생존 본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영화에서 많은 이야기가 굉장히 달리 보이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화에서 손을 테마로 사용하는 어떤 모티브들입니다. 밤에 그 집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 가게 돼서 혼자 일을 보려니까 무서운 거죠, 아이 입장에서. 그래서 태인을 데려가게 되고 혼자서 안에서 일을 보면서 무서우니까 한밤중에 거기 있어요? 라고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태인은 말을 할 수가 없거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손뼉을 쳐서 소리를 내죠. 그래서 몇 초마다 한 번씩 손뼉을 치면서 내가 아직 여기 있다. 다시 말해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반대로 소녀가 손뼉을 쳐줍니다. 그 순간 이 태인은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허겁지겁 하게 되는데 그때 바깥에 있던 초이가 심드렁한 표정으로 역시 손뼉을 쳐주죠. 그때 초이가 태인에게 주었을 것은 아마 심리적인 안정감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지금 끔찍한 일을 당해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거든요. 라고 이 아이는 어른스럽게 전달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인은 아마도 이 초이한테 굉장히 감정적인 연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을 연장선상에서 아이가 손을 잡힌 상태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달리 보인다는 것이죠. 원래는 두 사람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아이가 못 믿는 최경장이라는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납치했지만 자기가 믿는 것으로 보였던 태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쪽이 가해자이고 이쪽이 해결해 줄 사람이죠. 한 명은 경찰이고 한 명은 납치범이니까. 근데 영화에서 손을 잡는 순간을 보게 되면 정반대로 두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최경장이 아저씨 경찰 맞아 라고 말을 하고 소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을 뿌리치고 아이는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똑같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고 자기를 계속 왕래시켰던 태인이 왔을 때 초희가 태인의 손을 잡고 데려갑니다. 이렇게 본다면 영화에서 아이는 완벽하게 태인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경찰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이 두 사람을 자전거 탄 두 남자가 대조되는 것으로 사실은 보이죠. 그런데 이 영화는 맨 마지막 장면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순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태인이 이 초이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영화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아이는 상대적으로 태인에 대해서 감동적인 동화를 어느 정도까지 느꼈을 수도 있지만 이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태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인은 별주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비유하자면 별주부의 특성은 육지에서도 살 수 있고 물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두 세계 사이를 왕래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범죄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범죄 세계에 사실은 침윤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얘는 바깥의 세계하고 사실은 접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가 이 태인과 창복, 그러니까 유재명 씨 관계에 대해서 영화가 사실상 거의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아마도 태인은 어린 시절에 초이처럼 납치가 되었을 수도 있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영화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니까. 이전과 단절된 상태로 어린 시절부터 이 유재명 씨가 기르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아들처럼 컸지만, 그 과정에서 이 범죄의 어떤 조직의 말단에서 시체를 처리하는 유재명 씨를 자연스럽게 거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렸을 때 작업복으로 입던 옷이 지금도 맞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에서 초이가 납치가 되고 나서 범죄를 돕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초이가 풀려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잡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초이가 자라서 태인처럼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태인 입장에서 초이는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겹치게 되고 이것이 태인이 느끼는 어떤 수많은 심리적인 갈등하고도 뒷부분에 가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본다면 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 범죄 조직에서 말단에서 시체를 처리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영화에서 초반에 실제로 태인은 굉장히 심드렁해 보입니다. 근데 뒤에 폐공장에 붙어있는 글귀가 뭔가 하면 성실한 땀방울 내일의 미소라는 말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일일 투잡을 뛰고 있는데, 하나는 계란을 파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체를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복의 입장에서는 계란을 어떻게 팔아야면 잘 팔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체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도 역시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한테는 시체를 처리하는 일과 계란을 파는 일이 구분이 되지 않는 그냥 일이었던 것이죠. 태인한테도 그랬고 창복한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소녀를 처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집은 별주부전으로 본다면 바닷속이 되겠죠.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 집의 상태가 어떤가? 엉망진창이죠. 굉장히 어린 소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아인의 동생, 극 중에서 친동생인지 아닌지는 친동생이 맞다고는 말을 하지만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초이는 그 집을 굉장히 집안일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살만한 공간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창복과 함께 지내면서 태인은 계속 자라오면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게 엉망진창의 삶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그 삶을 바꿔주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을 처음으로 반추하게 된 것이죠.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텐데 왜 유달리 이 초이라는 아이를 만남으로부터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가를 일단 먼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는 유아인 씨를 캐스팅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아인이라는 배우는 연기력이 물론 굉장히 뛰어난 배우이고, 이 영화에서 정말 이걸 유아인 씨가 아니고 누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유아인 씨의 느낌인데, 유아인 씨는 굉장히 소년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배우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은 사실은 20대 중후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덜 자란 아이처럼 보입니다. 연기를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초반에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몸부림을 치면서 막 하기 싫어하고 때를 쓰는 것 같은 모습은 사실상 아이의 모습 그대로인 것이죠. 몸만 컸지 이 사람은 한 번도 판단이란 걸 해본 적이 없고 아이인 상태로 그 위치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유아인 씨는 굉장히 좋은 그런 캐스팅이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아이로만 있다가 드디어 초이를 만나게 되는데, 초이가 이전에 했던 범죄랑 달랐던 것이 태인에게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저는 한 두 가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전까지 했었던 범죄 조직에서의 주인공이 했던 일은 뭔가 하면 시체를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처리하는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으로 유괴된 아이를 처리하는 문제, 그 아이의 장기 밀매를 하는 데서 또 자기가 합세하는 그런 문제를 하게 되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고 삶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대상이 굉장히 어린 소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어린 시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영화에서 태인은 초이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서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윤리의 지점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게 이 영화의 핵심적인 딜레마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영화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소리도 없이일 텐데, 소리도 없이라는 제목이 우리한테 떠올려주는 것은 극 중의 주인공이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상황이죠. 근데 묘하게도 영화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물리적인 이유로 어떤 그런 생리적인 이유로 말을 못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영화가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굳이 그런 설정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사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창복이 너 아이를 집에서 우리가 이제 유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몰렸으니까 하루 이틀 데리고 있으라라고 했을 때 태희는 너무 싫어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창복이 뭐라고 설득하냐면 너처럼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애가 일을 해야 저격이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소리도 없이라는 것은 자기 성찰 없이 혹은 반대 없이 회의 없이 선택 없이 그냥 하던 일이니까 계속한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묵묵히라는 것은 성실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소리도 없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것이 무슨 일인지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초기에 이 영화의 제목을 아예 소리도 없이 우리는 괴물이 된다 라고 지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인공인 태인이 말을 하지 못하는 설정은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그런 기본 설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떠올리는 것은 이제 이전에도 한번 파이아키아에서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맹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과 갑옷을 만드는 사람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갑옷을 만드는 사람보다 덜 어질 리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 사람을 상하지 못하게 할까봐 걱정하고,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 사람을 상하게 할까봐 걱정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나 갑옷을 만드는 사람이나 기본 인성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화살을 만드는 사람의 위치에 서게 되면 사람을 죽일 궁리만 하는 것이고, 갑옷을 만드는 사람 위치에 놓이게 되면 사람을 살릴 궁리만 하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어디에 초점이 놓여 있는가가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어지는 것입니다. 콘텐츠의 바다 오션. 네,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지금 이 영화 이 코너에서는 이제 저희가 함께 해주는 기획과 모든 일에 참여하고 있는 SK 두 매니저님의 질문을 직접 받아서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관객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테니까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에 붙이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영화에서는 분홍색이 유독 강조가 됩니다. 하늘, 고무장갑, 방, 전등 불빛, 플라스틱 대야 등등 모두 다 분홍색인데요. 납치라는 소재의 어두운 분위기를 완화시켜주는 느낌까지 들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네, 이 영화에서는 미술적인 부분들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뭐 분홍색뿐만 아니라 뭐 초록색도 그렇고 노란색도 그렇고 일부러 약간 동화적인 색상들, 범죄가 벌어지는 그 공간이 예를 들면 유치원이라든지 굉장히 동화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끔찍한 범죄를 제대로 다루고 싶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굉장히 어떤 도덕적인 전투 혹은 뭐 삶에서 겪는 일과 관련된 딜레마, 이런 것들을 다루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범죄와 거리가 먼 그런 화사하고도 동화적이고도 아이스러운 풍경들, 심지어는 서정적인 장면들을 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분홍색은 극 중에서 그 최경장이 하는 말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인용이 되기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부하인 경찰이 찾아와서 아이를 지금 뭐 보지 않았느냐라고 묻게 되고, 아이가 무슨 색 옷을 입었느냐고 물어보죠. 근데 거기다 대고 최경장이 뭐라고 하냐면 글쎄 여자아이니까 뭐 분홍색 입었겠지?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상 최경장은 아이의 아버지랑 같은 인물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범죄랑 결루된 혹은 풀밭 한가운데서 굉장히 사력을 다해서 자기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녀를 보았는데 그 아이가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죠.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여자아이니까 분홍색을 입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들에 대한 태도 혹은 딸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달랐던, 아버지랑 사실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생존 능력은 그런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분홍색이 어떤 편견이나 혹은 통념이나 이런 것들의 색깔로 영화 속에서 설정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질문은 이런 겁니다. 태인의 말이 없다는 설정 자체가 유아인의 행동과 표정으로 보여주는 연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초이를 맡은 문승아 배우의 연기가 밀리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물론 문승아 배우의 연기 자체가 뛰어난 점도 있겠지만 그 연기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감독이 개입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정확하게 연기 디렉션을 이 영화의 홍희정 감독님이
문승아 배우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서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린 그 아역 배우들의 연기를 담아낼 때 풀어놓고 연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분량을 찍고 멀리서 찍고 해서 그것을 편집으로 해결하는 스타일의 영화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무도 모른다 같은 영화들이 그렇게 아역 배우들이 연기를 활용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영화에서의 연기를 그냥 제가 보면 문승아 이 배우는 성인 배우와 사실상 똑같이 연기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 배우 자체가 그 순간에 매 연기를 하는 순간마다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는 연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해는 본인 스스로가 깨달은 걸 수도 있고 감독이 디렉션을 줬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면 이 문승아 배우는 실제로 이 장면에서 이 아이가 무엇을 느낀다는 것을 정확하게 일정한 테크닉으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에서의 연기는 그냥 성인 배우하고 아주 차이가 있는 연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게 되고요. 실제로 문승아 배우가 연기를 하게 된 방식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화 오늘은 소리도 없이 여러분께 추천드리면서 해설해 드렸습니다. 오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